우리나라 최초의 소금 제조지, 고창과 선운사. 영지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뭉쳐있는 장소를 말한다. 영지에 가면 좋은 기운 속에서 마음은 맑아지고 밝아지며 생각이 높아진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운사는 고창에서 가장 알려진 사찰이다.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312 선운산 도립공원 내에 있는 사찰이며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구 본사이다. 선운사는 봄에는 동백꽃으로 유명하며 여름에는 배롱나무꽃, 가을에는 단풍으로 유명하다. 단풍의 경우에는 인근의 내장산보다 좋다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단풍이 들기 전 9월 중순에서 말에 피는 꽃무릇의 군락지로도 유명하다. 선운사는 소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금은 소금이 흔해져 귀한 줄 모르게 되었지만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아주 귀한 식품이었다. 명칭에 금자가 들어가는 것은 황금, 소금, 현금, 지금이 있는데 소금은 이러한 4개의 금 반열에 들어간다. 소금은 고대에 그만큼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봉급을 뜻하는 영어 셀러리의 어원이 솔트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고대 서양에서도 소금은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다. 고대의 소금은 육지의 염산에서 채취하거나 아니면 바닷가 염전에서 만들었다. 당시 바닷가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려면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했고 염전이 형성될 만한 자연 조건도 갖춰야 했다. 그래서 육지 소금이 나오는 염산에서 채취하는 게 더 쉬웠다고 보여진다. 지금도 티베트에서 나오는 소금이 유명하다. 티베트의 바위산에서 캐는 소금을 암염이라고도 부른다. 일본 오키나와도 소금이 특산품으로 유명한데 기념품 가게에 들어가 보면 오키나와 염전에서 나오는 하얀색 소금도 있지만 분홍색을 띤 티베트의 암염도 같이 팔고 있다. 티베트 사람들은 이 암염을 섭취한 덕분에 뼈가 매우 단단하다고 한다. 고대 한반도엔 소금이 귀했고 이 소금은 뻘밭이 형성돼 있는 서해안 일대에서 주로 생산되지 않았나 싶다. 한반도에는 암염이 없기 때문이다. 동해안은 뻘밭이 없고 남해안은 뻘밭이 있더라도 조금 있는 편이고 서해안이 조수간만의 차로 뻘밭이 많다. 소금은 뻘밭과 관련이 있다. 전라도 말로 갯땅쇠가 있는데 갯땅은 갯벌 땅을 가리킨다. 갯벌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갯땅쇠라 불렀다. 말하자면 고대 백제권에 소금밭이 있지 않았나 추정된다. 조선시대 소금 장수들도 출신 지역을 보면 자연히 이 지역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경남 통영에 가면 조선시대 소금 장수를 하던 전라도 청년과 이쪽 처녀가 결혼하면 잘 산다는 구전도 들을 수 있다. 전라도 쪽에서 소금을 가지고 경남 해안가로 팔러왔던 모양이다. 생선 염장을 하려면 소금이 필수적이다.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충남 당진 홍성의 염전에서 만들어진 소금은 충북 제천을 거쳐 동해안을 통해 외국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제천이 서해안 소금이 동해안으로 넘어가는 요충지였다. 현재 염전에서 바닷물을 햇볕에 말려 만드는 소금은 천일염이다. 천일염은 조선시대에는 없었던 제조 방식으로 만든 것이다.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일제강점기 때부터 알려진 방법이다. 그전에는 달랐다. 구한말까지는 바닷물을 받아서 솥단지에 넣고 장작으로 불을 떼서 소금을 만들었다. 이것을 자염이라고 부른다. 장작불로 떼서 만든 소금이라고 해서 화염이라고도 한다. 외정 때 일본의 소금 제작 방식인 천일염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사용되던 소금 제조법은 자염, 즉 화염이었다. 바닷물을 솥단지에 넣고 장작으로 가열하면 소금이 만들어지는 방식이었다. 우리나라 토종 소금 제조법은 화염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화염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전북 고창 선운사에는 이 자염의 제조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선운사는 바위 절벽에 새겨진 커다란 크기의 마애불이 유명하다. 이 마애불은 검단선사 모습을 새긴 것으로 전해진다. 선운사는 검단선사가 창건했다고 하는데 선운사터는 원래 도둑들이 살던 도둑 소굴이었다.
검단선사가 도둑들에게 소금 굽는 법을 알려주고 이들을 산 너머 서해안의 마을로 이주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도둑들에게 아주 고급 기술의 생계수단을 전수해주고 절터를 확보했다. 도적대가 이주한 바닷가 마을이 현재의 고창사등마을로 알려져 있다. 사등마을 앞으로는 넓은 뻘밭이 널려 있다. 이 뻘밭에서 1000년 넘는 세월 동안 소금을 구워왔다. 검단선사가 소금 제조법을 전수해준 시기를 백제시대로 추정해왔다. 그렇지만 검단선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전혀 정보가 없었다. 선운사 마애불과 산신각의 탱화에서만 검단선사를 볼 수 있었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검단선사가 과연 누구인가? 고창선운사 검단선사의 문화사적 고찰이라는 논문에 의하면 검단선사가 바로 진감선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감선사는 804년에 당나라에 들어가 830년에 신라로 귀국한 인물이다. 진감은 익산의 금마 출신이었는데 신분이 미천해 당나라에 정식으로 유학 갈 형편은 못 됐다. 유학은 귀족이나 갈 수 있었다. 배에 노를 잘 젓는다고 해서 당나라로 가는 무역선의 노꾼으로 고용됐다. 노꾼으로 일단 배를 탄 다음 당나라에 내려서는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다. 공부를 마친 진감선사는 신라로 귀국해 일단 경기 서해안에 도착했고 이후엔 자기 고향과 가까운 고창 선운사 바닷가에 내려와 도적대들에게 소금 굽는 법을 알려준 것으로 추측한다. 진감선사의 귀국 연도가 830년이니까 선운사 소금 제조는 대략 이 무렵에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다. 진감선사는 선운사를 창건하고 경남 하동의 지리산 자락인 쌍계사에 본격적으로 머물렀다. 쌍계사 마당에는 최치원이 비문 내용을 지은 진감선사비가 세워져 있다. 진감선사의 생애와 활동을 기록한 이 비문에는 진감선사의 얼굴이 검어 흑두타로 불렸다고 쓰여져 있는데 흑두타는 검단으로 불렸다고 한다. 비문에는 진감선사의 사람됨이 묘사되어 있는데 단지 절터 확보만이 아니라 도적대들이 도적질 대신 생계를 잇도록 한 선사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진감선사는 스님인데 어떻게 당시 고급 기술인 화염법을 습득하게 됐을까? 당시 중국 산둥 반도에 내주만이라는 지역이 있었고 이 내주만에서 신라 사람들이 소금을 굽고 있었다. 서기 700년대 후반부터 800년대 초반까지 신라는 흉년이 자주 들었고 사회 불안이 심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서해안에서 배를 타고 중국 산둥반도 쪽으로 탈출했다고 한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배를 타고 황해를 건너는 모험을 한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다. 요즘 아프리카 난민들이 보트에 몸을 싣고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건너가는 상황과 흡사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황해에 치안이 잡혀있지 않아 해적들도 성행했다. 신라 사람들을 잡아다가 중국에 팔아먹기도 했다. 신라의 난민과 노예들이 가서 노동을 한 곳 중 하나가 바로 산둥반도 내주만과 같은 염전이었던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바닷가 뻘밭의 뙤약볕 속에서 소금일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내주만은 기원전 15세기 이전부터 이미 소금을 만들어 오던 특이한 지형이었다. 내주만의 육지 쪽에는 소금이 나오는 산, 즉 염산이 자리 잡고 있었고 바닷가에서는 바닷물을 끄이는 화염을 제조했다. 수륙 양쪽에서 소금을 만드는 소금산지였다. 진감선사는 신라로 귀국할 때 여기서 동포들이 소금 만드는 법을 유심히 관찰, 제조법을 터득해 들어왔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자기 고향과 가까운 고창사등 마을의 바닷가 뻘밭에서 당나라 내주만의 소금법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추측된다. 사등마을에는 염정도 있었다고 한다. 뻘밭에서 자연적으로 바닷물이 솟아나오는 우물이다. 이 우물물을 퍼다가 솥단지에 끓이면 소금이 나오는 것이다. 소금을 만들기 위해 선운사 일대의 산에서 땔감용 나무를 채취하다 보니 이 일대의 산들은 민둥산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사등마을의 소금이 830년 무렵이라고 본다면 지금부터 거의 1200년 전에 화염법이 시작된 것이다. 현재도 고창사등 마을에서는 해마다 전통 방식인 화염을 제조해 선운사의 소금을 시주한다. 모념이다.
소금을 소달구지에 싣고 20리 거리의 선운사까지 운송하는 행사다. 이렇게 소금과 얽힌 사연이 고창과 선운사에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